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엔 여러분들이 경호학에서 저를 뵙게 됐습니다. 송광호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경호학 부분은 경비지도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2차 과목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2차 과목은 상대평가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고득점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먼저 이 경호학 관련 부분에 최근에 이제 출제 경향들을 잠깐 살펴보면요. 2017년, 18년으로 넘어올 때 2018년으로 넘어올 때 좀 쉬워졌습니다. 약간 쉬워졌고,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변별력이 조금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제 일반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평이하다 혹은 쉽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017년 이전에는 그래도 난이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도 있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그래도 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어려운 시험 상황에서도 만점자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득점을 했었죠. 그런데 2018년에 약간 쉬워진 상황에서, 즉 평이해지고 혹은 중급 문제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제 거의 만점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낸 중상급 문제도 뭐 최대로 잡았을 때 한 두세 문제라고 표현할 정도로 예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쉬워진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문제를 충분히 숙지하고 기출 문제를 상당히 숙지하면 상당히 고득점 내지는 만점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2018년의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2017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난이도가 좀 상당히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경호학에서 기본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론서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적인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기출 문제를 최대한 숙지를 하시면 일단은 어느 정도의 점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험들이 다 그렇듯이 기출 문제를 다 본다 그래서 합격을 하지는 못합니다. 합격은 하지는 못하는데 기출 문제를 보시면 이제 기본 점수는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뭐 기본 점수가 몇 점이냐 그러면 한 80점 정도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20점에서 30점 사이의 문제는 약간의 난이도가 조금씩 있죠. 아무리 쉽다 하더라도 난이도가 조금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다지 크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준비를 하지 않으면, 좀 노력을 좀 더 하지 않으면 점수를 맞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경호학은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이 경호 쪽을 실무로 하시다가 대학교의 교수님들로 자리를 옮기신 분들이 꽤 있고요. 그런 분들이 책을 또 상당히 쓰셨죠. 그러다 보니까 출제의 난이도가 이제 올라갈 가능성들의 소지가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은 경호 환경이 많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이제 6월 30일 날, 2019년 6월 30일 날 판문점에서 남북 그리고 미국 이렇게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지도자가 만났죠. 이때도 이제 이때까지 경호 상식을 깨는 일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제 방탄조끼를 입지 아니하고 각국의 대표들이 만나서 잠깐 회담을 하는 뭐 이런 형식이 지금 발생이 됐고, 경호원들도 혼재가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세 개 국가의 이 경호원들조차도 일정 반경 내에 이 섞여가지고 자신의 지도자를 이제 경호해야 되는 이런 희한한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경호 환경 자체도 상당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호학 교재를 보실 때에도 일단 저자들마다 용어가 약간씩 다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발생된 현상은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이렇게 분류를 하고 단계를 구분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에 해당이 되는 용어를 어떤 용어를 구사할 것인가, 뭐 이런 형태로 서로 약간씩 조금 다른 용어를 쓰시고 계세요. 또 부분도 약간 다르고요. 근데 실제 현상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 경호학이라고 하는 책이 저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약간 다르다는 것을 고려를 하셔서 이론서나 아니면 문제를 다루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론서에 봤을 때 못 보던 용어가 나왔다. 이거는 정말 새로운 문제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똑같은 현상인데 이런 용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 자체의 위치가 어딜까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호학은 암기 과목이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시죠. 이 문제는 암기 과목이기 이전에 수험생 여러분이 경호원으로서 혹은 VIP로서 입장이 되어 보셔야 됩니다. 그럴수록 암기 분량이 줍니다. 그러지 않고 무턱대고 암기만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좀 심각해집니다. 외울 게 너무 많아집니다. 그죠? 암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호원이라는 생각으로 혹은 VIP라는 생각으로 이제 여기 임하셨을 때 실제로는 분량이 상당히 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꼭 카페에 보면 이거 암기할 게 너무 많습니다. 뭐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암기할 게 있죠. 암기할 게 없는 시험 과목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 스스로가 뭔가가 되어 보셔야 됩니다. 이런 자세로 공부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공부 분량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그나마 이해도 쉬워지고 이해를 한두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기도 하고요. 꼭 암기를 해야 되겠다. 뭐 그러면 둥자로 쓰시든가 아니면 거기에 특이한 포인트, 특징을 잡아가지고 암기를 하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러지 않고 뭐 여기 제 교재나 아니면 시중에 나와 있는 무슨 뭐 경호학 다른 교재를 보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런 교재를 암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거는 아무리 문제가 쉽게 나와도 상당히 버거운 시험이 될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경호학이 아무리 쉽게 나와도요. 물론 제 교재는 미안하지만 요약집이 아닙니다. 요약집이 아니고 뭐 이론서의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을 때 그냥 요약집 그냥 뭐 한 권으로 끝내기 뭐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 이제 지금 현재 문제 스타일상 조금 오류가 발생될 가능성, 쉽게 말하면 이제 수험 과정에서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호학 교재들이 전문 교재들이 늘고 있어요. 대학 교수님들이 쓰신 교재들이. 근데 요약집은 그거 따라잡지 못해요. 그냥 말 그대로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함축시켜 가지고 그냥 넣어놨을 뿐인 것이지 이제 요약집 본다 그래서 이 경호학의 상대평가에 있어서의 고득점을 요하는 시험에서 그거 점수를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물론 거기에 단권화하면 되지 않습니까? 단권화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권화를 하실 수는 있겠죠. 필요한 부분 이렇게 써서 넣을 수는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경호학 관련 부분을 공부하실 때는 실제로 이론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교재를 한 권을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흐름을 쭉 보시고 거기서 이제 외워야 될 게 이런 게 있다. 뭐 그런 것들을 줄여서 뭐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요약집 같은 거, 뭐 정리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본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뭐 수험 기간이 굉장히 널널해 많이 있어가지고요.
이론서도 하나 보고 요약집도 보고 문제집도 보고 그게 마무리하는 모의고사집도 보고 뭐 이렇게 여러 권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수험생의 입장에서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도 그렇게 책을 여러 권 보기에는 상당한 분량상의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요즘에 이제 씌워주는 실험들에 대해서 수험생들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책을 이 책 저 책 계속 사면 어느 세월에 그거 여러 번 보고 시험장에 들어갑니까? 전부 다 한 번씩 보고 시험장 들어가면 그건 무조건 떨어집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재를 보면 밑줄이 이렇게 그어진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밑줄 그어진 부분들은 사실은 기출문제가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밑줄이 그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도중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특히 이제 주의하셔야 될 사항들이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이제 판서를 하거나 아니면 흐름을 잡거나 뭐 이래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흐름을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때 일단 포인트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 경영학에서도 법 조문 나오죠. 테러 방지법이나 관련법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등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이제 가장 기본적인 법률들이 있는데 그런 조문들을 여러분들이 충실히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문은 물론 2차 과목에 이제 필수적으로 보셔야 되는 경비업법 관련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문을 반드시 여러 번 보시면서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느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경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문은 무조건 일단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론적인 부분들의 흐름을 묻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달라 요구를 드립니다. 그래서 뭐 당구나 하면 뭐 점수가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시면 그쪽으로 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지금 현재 상황이 경호학에서 4개 이상 틀리면 합격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 어떤 난이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데 요약집으로 4개 안쪽으로 줄일 수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생각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간단히 나는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뭐 요약집이나 이런 걸로 가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봤더니 문제가 있더라라는 분들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상담을 워낙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어느 출판사에 쓴 뭐를 봐봤더니 이거 점수가 정말 안 나옵니다. 뭐 이런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경호학 관련 경비지도사 관련 동영상이 어느 사이트나 다 있습니다. 대부분 많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거기에 전문적인 교재를 가지고 오랫동안 분석을 해서 그것을 이제 포인트를 잡아내신 분들이 강의를 하는 게 아닌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은 이제 선택 사항이긴 하지만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요. 자, 여기 이제 이 경호학의 구조를 잠깐 목차를 한번 살펴보고 안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2018년 경호학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총론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데서 10문제 나왔어요. 한 4분의 1 정도가 총론에서 출제가 됐고요. 나머지 4분의 3이 이제 강론이라고 하는 데서 출제가 됐는데 그 중에 경호 작용론 부분에서 19문제, 즉 거의 반 가까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호 조직론에서 5문제입니다. 약 8분의 1 정도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예절 및 응급처치 같은 이런 부분에서 4문제, 여기도 한 4분의 1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장비론에서는 거의 2문제. 원래부터 이 장비론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었죠. 그래서 그런다고 문제가 안 나오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나오기는 하는데 문항수가 그렇게 많이 배정이 되지는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렇게 일단 기출문제가 분포도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호 작용론 쪽에 포커스가 집중적으로 맞춰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초 개념 부분은 총론하고 작용론 부분에 뭐 기초적인 개념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시작이 되는 제 1편 총론 그리고 이제 제 1절 부분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면 거기서 이제 제 1편 1절 부분이 이제 기초 개념이죠. 기초 개념입니다. 제 1절은 경호 경비의 개념입니다.
경호하고 경비 둘 다 여기서 기초적인 개념은 소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경비 부분은 여러분들이 경비업법이나 민간경비론 관련 부분에서 이제 보셨을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집중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이제 짚고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거 하나 검사를 한다, 검토 한번 해보겠다라는 이런 형태로 가지만 그러지 않은 부분은 집중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형식적 의미의 경호하고 실질적 의미의 경호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경호의 개념이거든요. 경호의 개념이에요. 이 경호의 개념은 시험 문제가 매년 1번에 잘 나오죠. 1번에 잘 나와요. 그래서 별표는 일단 3개짜리입니다. 별표는 3개, 2개, 하나, 참고 이렇게 제가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려요. 별표가 2개 또는 3개짜리는 시험 문제가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 또는 참고 이런 부분들은 빈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특히 이제 아주 기초적인 개념인 경우에는 시험 문제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별표를 3개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개념은 알아야 실제로 이 부분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3개를 붙입니다. 근데 여기 경우의 개념은 이거 자체가 시험 문제가 1번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기본적으로 아마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죠.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 경우의 개념이라고 하는 큰 개념은 이렇게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서도 형식적 의미의 경우가 있고요. 형식적 의미의 경우가 있고 플러스 실질적 의미의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 의미의 경우가 있다. 2가지로 구분이 되죠. 근데 이걸 어떤 학문이나 어떤 종류의 시험에서도 이런 개념들은 다 있습니다. 그죠? 다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제 법학에서 사용을 하거나 이런 학문에서 사용하는 이 형식적 실질적인 개념은 어디나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특징이 좀 있는데요. 형식적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이제 절차 중심일 때, 절차 또는 조직 중심일 때를 주로 나타내요. 절차 또는 조직을 중심으로 할 때. 개념 자체가 그렇게 규정되어질 때를 주로 가리킵니다. 그래서 안에 이제 본질이나 기능 이런 걸 따지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특징이 뭐가 있냐면 형식적이라고 표현이 되면 실정법에 근거를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정법 근거가 있는가를 꼭 따집니다. 실정법 근거가 있으면서 어느 조직에서 해야 된다.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죠.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실질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 왼쪽에 보면 절차나 조직 중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결과적으로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실정법에 근거를 두고 일정한 조직이 행위를 하기만 하면 돼요. 어떤 행위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안의 내용이나 본질을 묻지는 않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나 실질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실질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본질을 상당히 중요시하고요. 역할 혹은 기능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주로 개념이 서술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조직 어떤 개념 안에 포함이 되려면 그걸 뭘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뭘 하고 있으면 그 개념에 해당이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왼쪽은 실정법적인 그런 부분이지만 실질적이라고 할 때는 실정법에 꼭 근거가 있을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주로 이론상 개념이거나 혹은 강학상 개념입니다. 강학상 사용되고 있는 그런 개념들이 주로 이쪽으로 많이 배치가 된다. 쉽게 말하면 학문적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학문적인 개념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개념을 사용하다 보니까 뭐 실제로 형식적 의미의 경호 혹은 실적 의미의 경호라고 하는 것에 개념 요소가 사실은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자, 개념 요소 이제 보죠.
형식적 의미의 경호라고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개념 요소라고 하는 것은 실정법의 근거를 둬야 됩니다. 실정법상, 혹은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제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실정법에 근거를 두고 혹은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있죠. 이거는 앞에 보셨던 이 실정법에 근거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개념 안에 직접적으로 표시가 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개념 요소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 조직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뭐냐? 실정법에 근거를 두고 경호기관이라고 인정된 조직에 의해서 진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경호기관이라고 인정된 조직에 의해서 수행하는 모든 활동입니다. 모든 활동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정법에 근거를 두고 경호기관이 하는 일이면 이 안에 다 들어간다라는 거죠. 실정법에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 경호기관이라고 인정되는 그 기관에서 해야 되고, 그 기관에서 하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지 간에 전부 다 경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게 형식적 의미의 경호의 포인트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실질적 의미의 경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질적 의미의 경호라고 하는 것은 조직 중심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데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호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경호의 주체와 관계없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렇게 나온 이유는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절차나 조직을 중심으로 한 개념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경호를 하든지 간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게 본질이나 역할이나 기능이 뭐냐라는 거예요. 뭘 하는 거냐라는 겁니다. 누가 하느냐는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는 묻지 않은데 무엇을 하느냐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직간접적인 위해로부터 누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호 대상자를 보호하는 활동이면 얘네 들어갑니다. 경호 대상자를 보호하는 활동이면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경호 대상자의 안전이죠. 안전을 확보하는 활동이면 이 안에 들어갑니다 라는 겁니다. 즉 두 번째 개념 요소, 그죠? 직간접적인 여러 가지 유해로부터 누구를 보호한다? 경호 대상자를 보호하고 경호 대상자를 안전을 확보시켜주는 거, 이거를 우리는 경호라고 합니다. 누가 하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했죠. 누가 하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실정법에 꼭 근거를 둬야 될 필요도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이 형식적 의미의 경호라고 하는 것은 실정법에 근거를 두면서 결과적으로 경호기관이라고 인정을 받는 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경호조직으로 인정받는 조직이 해야 되는 일로서 그 모든 활동이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경호기관이라고 하는 데서 하고 있느냐를 문제 삼는 거죠. 실질적으로, 즉 현실적으로 경호기관에서 뭔가를 하고 있느냐, 그 뭔가를 하고 있으면 그 뭔가가 다 형식적 의미의 경호 안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경호에서 나오는 것처럼 직간접적인 위해로부터 경호 대상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이런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정법에 근거를 두고 경호기관이 뭔가를 하고 있으면 그건 다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양자 구분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각각의 개념 요소들이 소개가 됐습니다. 두 개씩 지금 들어있죠? 두 개씩 들어있어요. 이 왼쪽의 형식적 의미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실정법에 근거를 두고 경호기관이 하는 일은 모두 다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오른쪽의 실적 의미의 경우에 있어서는 누가 하느냐는 묻지 않지만 경호 대상자를 직간접적인 위해로부터 안전하게 하는 활동이면 이 안에 들어간다. 무엇을 하느냐가 포인트다라고 보는 그런 두 가지 패턴으로 이 개념 요소가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안에 정의, 관점,
특징 뭐 이런 거 한번 이제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 부분입니다. 형식적 의미의 이 경호라고 하는 것은 실정법상으로나 제도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 실정법의 근거를 두고 경호기관이라고 인정된 기관이나 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 그랬습니다. 이때 이제 경호기관이라고 인정받는다라고 했을 때 경호기관은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대통령 경호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찰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그런 기관들에 의해서 수행되는 모든 활동은 일단 형식적 의미의 경우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실질적 의미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호 주체가 국가인지 아니면 민간인인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누가 경호의 주체인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직간접적인 유해로부터 경호 대상자라고 하는 VIP를 보호하는 본질적인 성격을 가진 내용, 즉 이것에 합치되는 모든 활동은 전부 다 실적 의미의 경우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는 교재들을 보면 모든 위험 혹은 곤경으로부터 이 경호 대상자, 즉 VIP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재반 활동을 하는 거면 이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계엄요소에 보면 직간접적인 유해로부터라는 지금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직접적 유해도 있을 것이고 간접적 유해도 있을 건데 그건 뭐냐? 여기서 이제 직접적 유해라고 하는 것은 경호 대상자라고 하는 VIP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신체에 유해를 가하는 행위를 가리켜요. 살인, 폭행, 상해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간접적 유해가 있습니다. 간접적 유해는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격 행위를 하거나 하진 않지만 그 사람의 품위를 떨어뜨린다거나 혹은 명예를 실추시킨다거나 하는 그런 행위예요. 뭔가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당황하게 만드는 어떤 행위들은 전부 다 간접적 유해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비방을 한다거나 혹은 어떤 특정한 상황을 연출시켜 가지고 상당히 당황하게 한다거나 혹은 VIP 본인에 대한 어떤 유해행위는 아니라 하더라도 가족들에 대해서 정신적인 어떤 압박을 주게 하는, 즉 가족을 납치해 가지고 VIP로 하여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거나 하는 이런 행위들이 결과적으로 간접적 유해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다음 여기서 이제 경호 대상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유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직접적, 간접적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지만 인위적 혹은 자연적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쌍가로 2번 소개를 해놨습니다. 이 VIP라고 하는 경호 대상자에 대해서 인위적인 유해가 있고 자연적 유해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유해로부터 신변을 보호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경호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개념이죠. 이때 인위적 유해라고 하는 것은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혹은 폭행과 같은 이런 상해와 같은 이런 불법 행위가 이루어졌다거나 혹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돌발적으로 폭행을 했다거나 하는 이런 경우들은 인위적 유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 발생적인 유해가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건축물이 손상이 되거나 아니면 붕괴가 됐다거나 혹은 지진이나 산사태 혹은 폭풍 이런 것들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은 이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